자, 그러면 우리 이제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논술 작성의 기초 요걸 볼 건데, 요거는요, 논술 작성의 기초는 제가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업에 다 넣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수강생 선생님들도 논술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강의만 딱 듣는 선생님들 경우엔 진짜 필요하니까 논술 작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내용은 2022 기출 요거 볼 거예요. 2022 기출은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2022 기출 요거 문제, 해설, 모범 답안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논제는 요거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예요. 요 논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요 논제 관련된 실전 모고는 2개입니다. 1회차, 2회차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은 첫 주에 서론 결론 만능 틀을 좀 일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첫 주부터 글쓰기 연습을 하실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요 만능 틀을 좀 활용해서 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어차피 서론 결론 쓰시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글쓰기 연습하시기 좋게 요 몇 개 안 돼요. 이게 막 만능 틀을 수십 개씩 드리면 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만능 틀 몇 개 안 됩니다. 서론, 결론 한 4개 정도씩 해서 만능 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글쓰기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논술 작성의 유의사항 먼저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저랑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논술 한 지가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논술을 쓰실 때, 일단 이제 채점자의 입장, 시험지에 대한 선입견, 요거 이제, 전혀 없지 않다. 후강 효과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한다. 뭐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글씨는 가능한 한, 글씨도 좀 중요해요.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면 좋겠다. 글씨 엄청 나는 못 쓴다 싶으면 글씨 연습도 조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명필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보통 글씨체는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필기구, 시험장에 가져갈 필기구 뭐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정해서 익숙하게 이렇게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순서대로 답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내가 모르는 거는 나중에 쓰고 아는 거는 먼저 쓰고 막 해갖고 막 1, 3, 2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정 안 되면 이제 뭐 바꿔서 써야겠지만 웬만하면 번호 순서대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지 분량은 가능한 한 끝까지 채우면 좋고 끝까지 채우는 게 이제 너무 많다 싶으면은 한 장 더하기 아무튼 넘어가게 한 장 이상은 되게끔, 그렇죠? 한 장은 넘게끔 이렇게. 그래서 2장하고 한 5줄 정도, 그렇죠? 요 정도까지는 좀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한 장하고 그 다음 장에 한 5줄 요 정도 이상은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우에도 한 장 못 채웠는데 만점 받은 애가 있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한 장하고 좀 넘게 좀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정도 분량이 나와야 쓸 얘기가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각 문항별 답안의 분량은 배점 분량과 비슷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안지를 첨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 하면은 답안지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1번 문제는 처음이니까 배점이 이제 1번에 되게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써요. 많이 썼는데 2번은 배점이 1번보다 1점 적은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종이도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답안지 분량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만 이렇게 돼 있다면 배점에 비례하는 게 이제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배점이 들어간 건 벌써 쓸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배점 분량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분량 안배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분량 안배도.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이런 실수는 하진 않겠지만 답안지에다가 도표, 표, 그림, 가끔은 뭐 존댓말로 쓰시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자, 그건 아닌 거죠. 채점위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막 이러면서 존댓말로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표, 표, 그림 요거 말로 풀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채점위원 선생님들은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굉장히 나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수님은 다 아실 텐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교수들은 물론 다 알죠.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쓰고 백진해도 교수들은 알아요. 근데 교수가 공부하려고 선생님들한테 그 답안지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사람이 아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은 다 아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요. 이걸 피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정확하게 많이 압니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착하시잖아요. 겸손하고 착한 선생님들이 많죠.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마음이 심성이 굉장히 고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다 아시지 뭐 이러면서 설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쓰는 글은 논술이거든요. 이 논술은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이에요. 정확하고 논리적이다. 요 정확성과 논리성. 요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뭘 쓴다 이렇게 밝히시고 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명확하게 왜 신문 사설이나 이런 거 보면 두리뭉실하게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원인부터 결과부터 순서대로 쫙 밝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글은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하면 논술을 통해서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나는 잘 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수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안다라는 게 답안지 안에 담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글을 써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염두에 두어야 하냐면 선생님들이 쓰는 글은 귀납적인 글이 아니라 연역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오해를 하시는데 이 귀납적인 글하고 연역적인 귀납법, 연역법 뭐 이런 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 귀납법은요 독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이게 논리 구조가 훨씬 탄탄해요. 귀납법이 이게 굉장히 논리 구조가 이건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가지고 왜 이제 그 유명한 사상가들 있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유명한 사상가들은 미국 쪽 아니고 미국 쪽은 과학자들이고 주로 이제 유럽 쪽에 유명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시는 뭐 유명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다 그 유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럽 사람들이 쓴 그 논리적인 글들은 전부 귀납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촘촘하게 논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끝에 가서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귀납적인 글인데 우리가 쓰는 글은 귀납적인 글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촘촘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글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우리가 쓰는 글은 이런 연역적인 글이에요. 연역적인 글. 두 갈씩. 한마디로 두 갈씩. 그렇죠? 한마디로 두 갈씩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글은 연역적인 글이라 두 갈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첫째 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뭐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요. 무엇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고 뭐는 다음과 같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1번에서 다음과 같다. 이게 뭐냐 하면 1번 문제.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잖아요. 2번 문제에서 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이 귀납적인 글은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쭉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1, 첫째, 둘째, 이게 굉장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쓰는 게 귀납적인 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연역적인 글은 뭐냐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불친절한 글이에요. 독자한테는. 하지만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1번에서 2번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1번에서 갑자기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역적인 글은 그게 특성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히 여기다가 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걸 막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쓸데없는 접속사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촌스러울 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그 채점자 교수들은 신경질 나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나? 이 사이에 막 이걸 찾아요. 본능적으로. 찾아요. 그쵸? 그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왜 이제 옷 잘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 잘 입는 멋쟁이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시험 보시느라고 그냥 대충 하고 다녀서 그렇지 멋쟁이들이 많은데, 옷을 잘 입는 멋쟁이들은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틀리면 엄청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신경 하나도 안 쓰이거든요, 저는. 근데 옷을 잘 입는 멋쟁이들은 남이 옷 입은 걸 보든 본인이 옷 입은 걸 보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거슬리는 거 있으면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옷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완전 따로 놀아요. 제가 그냥 마음 먹고 옷을 입으면 되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글은 걸려요. 글은 이제 그 멋쟁이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입었는데 뭔가 하나 튀는 거 있으면 걸리는 것처럼 글은 본능적으로 탁 걸려요. 교수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은 연역적인 글이기 때문에 논리 비약이 다 있어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첫째 뭐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걸 설명을 해요. 이게 우리 연역적인 글이잖아요. 첫째에서 둘째로 넘어갈 때 굳이 접속사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뭐다 하고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둘째는 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첫째에서 둘째 사이에 논리적 비약은 당연한 거예요. 연역적인 글은.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쓸데없이 접속사를 붙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쓸데없이 접속사를 붙이면 헷갈려요. 헷갈려. 그리고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먼저 뭐다, 다음으로는, 끝으로, 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채점자들이 채점을 수백 장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 1번 문제에 만약에 3개를 쓰라고 했어요. 3가지를 쓰라고 했으면 얘가 수험생이 3가지를 썼는지를 하나, 둘, 셋 요걸 세거든요. 근데 먼저, 다음 막 이러면은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다음 또 동그라미 치고 3개 맞네 이걸 따로 세야 돼요. 그쵸? 그리고 쓰는 사람도 내가 2개 썼는지 3개 썼는지 헷갈릴 거예요. 저렇게 하면. 그쵸? 그러니까 3개 쓰라고 한 거는 아예 난 3개 딱 썼거든요. 이걸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쵸? 근데 뭐 먼저는 뭐 무엇이고 다음으로는 뭐고 끝으로는 뭐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음이 몇 개 들어가는지 끝이 몇 개째인지 막 그걸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히려 그냥 여기 우리는 확실하게 연역적인 글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답안지를 귀납적으로 쓰는 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시험 답안지를 귀납적으로 쓰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쓰는 거는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번 문제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놓고 첫째, 둘째,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 논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 선생님들이 늘 보는 교과서들 있잖아요. 대학 교과서, 교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역적인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1장에 또 이제 1절, 2절, 3절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앞에 접속사 써놓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 장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 요약해서 소개를 좀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런 책들은 전부 다 굉장히 연역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막 이상한 접속사를 붙이는 것이 더 촌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써놓은 답안지들 보시면은 그냥 자신 있게 뚝뚝 써놓은 걸 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꾸 자신 없어 하시는데 이게 연역적인 글은 태생적으로 이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글쓰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지에 도표, 표, 그림 넣지 마시고 노트 필기처럼 번호 책에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번호만 문항 번호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답안지 보고 제가 웃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재밌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막 이렇게 약간 비속어처럼 설명을 해주면 그걸 답안지에 쓰시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 답안지도 그렇고 논술 답안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암기할 때 사용했던 약어, 은어, 구어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그런 용어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갈씩 단문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답안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갈씩 연역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문장이 줄줄줄줄 길면은요, 문장 끊어 읽기도 힘들고 쓰시면서 헷갈려가지고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완전 따로 놀아요. 시작할 때는 나는 했는데 끝에 가서는 내 동생이 뭐 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막 이게 그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짧게 문장을 좀 끊어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중심으로 작성하라는 얘기는 이건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어 서술어 일치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 서술어 일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어 서술어가 막 흐트러져 있으면 글을 읽었을 때 글이 막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요거는 사실은 교육과정 답안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쓰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데 육하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나 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근데 선생님들이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답안지 받아보면 다 빠져 있어요. 문장 구성 요소가 싹 빠져 있어요. 그죠? 막 빠지고 길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좀 고쳐야 할 특징. 그게 뭐냐 하면 문장이 엄청 길다. 그 다음에 육하원칙이 전혀 안 지켜지고 이거 싹 빼고 쓴다. 요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빼요. 선생님들 글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요거 다 들어있나 보세요. 쭉쭉쭉 다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고 그거는 제 모범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글 쓰시기 바랐는데 이렇게 제가 뭐 제 수강생 쌤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선생님들 답안지 채점 첨삭하면서 이렇게 쓴 거 많이 봤는데 이거는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1에 묻는 게 한 개가 아니잖아요. 1에 묻는 게 한 서너 가지는 되는데 이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 문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런 접속사나 이런 소개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연역적인 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곧장 그냥 직진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을 썼다고 점수 더 주지 않거든요. 필요 있는 말만 쓰시고 시간도 없잖아요. 필요 없는 말로 채우지 마시고 만약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면은 교직관을 물었다. 교직관은 다음과 같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죠? 예를 들면은 1번 문제에서 예를 들면 교직관도 묻고 사례도 묻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가 된 이유도 물었어요. 뭐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유치원 교사가 된 이유 뭐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교직관은 다음과 같다. 뭐 쓰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1번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여기다가 원래 정석은 요 앞에다가 교직관과 사례, 유치원 교사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거 안 써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시간 없고 막 일은 다음과 같다.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채점자한테 야 너가 1번 문제 읽고 내가 뭐 쓰는지 봐. 이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전혀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 있는 게 그렇죠.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점 뭐 여러 가지 채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노블한 글이 천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뭐 1을 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문제를 그냥 쓰세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다이렉트로 그냥 직진. 나 점수 받으면 되잖아요. 점수를 받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막
막 이렇게 천민처럼 쓰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냥 보통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 앞에다가 이거는 다음과 같다 쓰는 게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수가 엄청 많을 때. 그럴 때는 그걸 다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묶고 있는 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딱딱 쓰고 넘어가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시한 내용에 제시문 내용에 근거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내용 있잖아요. 제시문 내용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 내용에 뭐 김 교사가 이야기한 거에 근거해서 뭐 말해라. 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났다 그러면 김 교사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설명한다. 뭐 이렇게 좀 붙여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자, 뭐 요거는 뭐 당연한 것이기는 해요. 서론은 짧게, 서론은 보통 한 3줄에서 한 5줄 요 정도 되면 이제 적당한 분량인데, 제가 오늘 만능틀을 몇 개 드릴 테니까 시간 없으면은 문제는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외운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있다 이러면 조금 고쳐서 이제 다른 내용도 좀 넣으시면 됩니다. 서론은 짧게, 그 다음에 단락 구분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한 문제당 한 문단.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 문제당 한 문단이고 서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 두세 자 들어가서 쓰는 거. 그게 문단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뭐다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글의 형태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2번도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게 문단이에요. 문장은 뭡니까? 문장은 이렇게 가다가 마침표 찍히는 거. 요거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 마침표 찍히는 단위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렇죠? 여기 핵심을 여기서부터 좋습니다까지가 한 문장이겠죠. 그렇죠? 마침표 찍히는 데가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제시문 문장은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제시문 문장. 요거 수험생 유의사항에 넣는 때도 있었고 없는 때도 있었는데, 제시문 문장은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시문 문장 자체가 좀 길잖아요. 그걸로 칸 때우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원고지 쓰기 시절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제시문 문장을 하여튼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조금 재구성해서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문장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빨리빨리 읽어 나가시기, 문제에 맞는 답을 쓰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의 주제를 찾고 공통된 주제 찾고, 그죠? 주제에다가 문제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줄 긋고 이렇게 하면서 공통된 주제가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항 간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갈씩, 그죠? 단문 중심으로 짧게, 여기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 임용에서 제시하는 교직 논술 문제하고 모범 답안을 꼭 확인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뭐 글 쓰는 원칙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글 쓰는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바꾸셔야 돼요.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선생님들은 제가 드리는 모범 답안만 찬찬히 읽어보셔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돼요. 모범 답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제 것처럼 써보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필사 연습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필사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고 그대로 쓰는 그런 글씨 쓰기 연습 말고, 읽어보시고 생각하고 일단 덮어요. 답안을. 내용에서 좀 찾아 쓰는 건 좋아요. 모범 답안은 좀 덮어놓고 쓰다가 안 되면 또 보고 쓰고, 이런 필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쓴 답안하고 제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꼭 첨삭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글쓰기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제가 첨삭하고 수업 중에도 또 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 정석, 요걸 좀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막 변칙을 쓰더라도 정석을 알고 변칙을 쓰는 거랑 정석을 아예 모르고 멋대로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맞는 말이고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자, 제가 뭐 선생님들 막 이상하게 써갖고 막 후광효과 이런 걸로 거꾸로 후광효과도 있어요. 좋은 후광효과도 있지만 안 좋은 후광효과도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 글이 막 천민 영어 하듯이, 그쵸? 천민 글쓰기로 떨어지는 걸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노블하게, 그쵸? 고상하고 우아하고 정석인 글 잘 쓰는 그런 글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하셨다가 우리 2022 기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